K컬처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우리 조용기 선배님이 해라 이렇게 명을 받아서 K컬처라는 말이 2020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대중문화, K 드라마라든지 K 무비, K-팝 이런 종류로 한류를 좀 일컬어 왔는데요. 한류라는 말이 너무 이게 이제 일본이나 대만에서 출발된 어떤 아시아의 문화 열풍, 홍콩 열풍, 우리도 홍콩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그런 쪽에서 다 사그러들고 한류도 곧 이렇게 흘러가는 유행 아니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K컬처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K컬처란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K컬처를 넘어서서 제가 옛날에 그 최광 장관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대표 집필하시고 관리했던 쪽에 늘 얘기했던 한류 문명,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문명화 작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네, 우리가 아주 오래된 미래, 이런 그 공동 책을 한번 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 차원에 있는 얘기와 최근의 얘기,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덧붙여서 세계화를 위한 과제로서 이제 문명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이 K컬처와 한류 문명을 위한 과제,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에는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의식주, 그다음에 순수예술, 또 법과 제도, 사회 운영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해외에서 우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스타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K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문화를 찾고 또 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 대학에 계신 분들 대부분 대학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K컬처 확산이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 처음 겪는 현상인데, 확대하면 세계적으로도 현재 인류나 홍콩류나 대만류는 있었는데, 한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K컬처 분위기에 맞는 이런 역사적 사례는 별로 없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스타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이제 간단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거고, 본론은 한류 문명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사실 이 문명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면 4대 문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문명이라는 말을 좀 쓰고, 사실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좀 안정되고 안락하고 좀 편안한 그런 삶의 형태, 이걸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 스타일에 맞는 문명이 세계인이 조금씩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런 방법을 추진할 것인가, 이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한류 연대표를 제가 짧게 만들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이 한류가 1990년대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질투라든가, 그다음에 94년, 5년 이때쯤 돼서 이제 대장금, 음식 드라마죠. 대장금이 나오고요. 2008년도에 대장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4년도쯤 아래를 보시면요. 아래를 보시면 2004년도쯤에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아주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장금 나오고 그다음에 2012년 정도 되면 가수 싸이가 등장합니다. 가수 싸이가 등장했을 때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 해외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강이 쓴 소설인 채식주의자. 그러면서 K뷰티가 조금씩 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10년대에 이제 한국인의 외부 내면에 담겨 있는 건 아직 모르겠고 생활 방식은 드라마, 역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현대적인 드라마를 통해서도 대강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화장품이나 코스메틱 종류로 화장의 방법들, 패션의 방법들 이렇게 해서 이 K-뷰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드디어 아미라는 팬 군단을 이끌고 있는 BTS가 등장을 합니다. BTS가 등장해서 세계를 휘젓고 다니죠. 마치 옛날에 비틀즈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이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외국, 특히 미국인 같은 경우는 모든 영화 산업을 출발시킨 미국이기 때문에 자막을 써서 영화를 본다는 걸 그들은 상상 못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국 영화 자막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눈으로 자막을 읽으면서 동시에 화면의 미장센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미국인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자막이 있는 영화로는 거의 처음이거나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2021년도 지금 이제 OTT 디지털 비트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 한류를 공부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1인 미디어나 OTT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화됐다. 그때 2021년도에 OTT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놀이를 이제 다 집어넣어서 450억인가요? 그 걸려있는 머니 게임을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OTT 드라마로 더 글로리까지 나온 거죠. 전 세계에서 이 폭력에 대한 문제 심각한데 그쯤 됐을 때 더 글로리라는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지금 우리가 한 20여 년, 약 30년에 가까운 한류의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꼭 드라마나 뭐 어떤 문화예술 쪽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확산시킬까 그것이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주요 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K컬처가 그러면 현재 어디쯤 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국가별 한류 콘텐츠가 외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류를. 그래서 이 쭉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요. 북미 지역이죠. 캐나다나 미국 같은 북미 지역에는 이게 지금 이슈와 콘텐츠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왜 드라마를 왜 이 K컬처를 보느냐 할 때 북미 지역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따뜻한 우리가 좀 드라마나 뭐 어떤 모든 이야기 구조 자체들이 따뜻하죠. 따뜻한 정서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관계성에 대한 지지가 있다. 그다음 미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는
K컬처를 즐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통합적인 내용들 중에 통합 단어는 보이스 그룹, 보이 그룹이니까 이제 BTS나 더 보이즈 이런 애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면은 한국의 고퀄리티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있고, 노래나 또 실력이나 또 완벽주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보는데, 남자 배우들 보면 뭐 여기 지금 써 있죠. 유아인도 있는데 유아인이 지금 문제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김민이나 공효진 뭐 이런 인물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보시면요.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한국 콘텐츠의 진선미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 국제적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콘텐츠로서 지지를 하고, 한류 콘텐츠의 신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 보면요, 아이돌 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 장르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K-팝의 정치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컬처라고 얘기하면, 이 K컬처는 이 완전히 옛날에 일본의 유행, 전 세계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번 일본의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자유주의 세계입니다. 홍콩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세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어떤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류도 약 30년 다 돼 가는데, 이것도 한때 유행으로 저물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 국내에서는요, 정책 기반자들이,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 기업인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게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의 관심, 그다음에 창작자들의 열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꾸준히 어, 지금 상승세를 아직도 타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게 이제 제 과제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동남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미에서도 꽤 인기가 있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BTS가 어떤 발언을 해서 남미에서 조금 어, 주춤하고 그랬는데, 이런 뭐 유명한 스타들의 발언들이 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자꾸 언론들이 이슈로 만들면서 마치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남아나,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강세이고, 유럽하고 미주 유럽도 굉장히 강세인데,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쪽은 아직 물론 이제 이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져야 그분들도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곧 아프리카 쪽이나 남미 쪽으로도 퍼져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장을, 이 뒷부분에 장표가 많지만 그 뒷부분의 장표보다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류 문화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류라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K컬처로 바뀌었고, 이 컬처는 이제 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시스테마이즈를 한다면 문명으로서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도표를 보시면 한류 문화에서 출발한 거죠. 한류 문화라는 게 이제 주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나 K-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번역 작업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문학 쪽으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빠칭코라는 작품도 있었죠. 소설이 뭐 이런 것처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것이 비단
스토리텔링 장르만이 아닌 이를테면 복식이나 음식이나 한국인의 정서,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전통 문화 이런 쪽으로 옮아져 가는 게 K컬처입니다. 이 K컬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문명화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 도시 구성하는 도시 구성 방식이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과학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련된 교육 전반, 페다고지나 무슨 뭐 안드라고지나 할 것 없이 모든 교육의 시스템들, 그 다음에 법과 제도, 그 다음에 정치, 의료, 이 관련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좀 흉내내고 싶다는 단계까지 대한민국이 만든 법제도가 있는데, 이 법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이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져다 써야겠다 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문명화 단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한류의 시대를 지나서 K컬처로 정의된 시대에 살고 있고요. K컬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에 신한류 정책으로 처음 공식화 시켰습니다. 한 단계 더 진화된 한류 문명, 한 문명의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거냐. 한류의 발전과 신한류, 이게 2020년도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좀 작게 보이는데 1997년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한류 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부가 규정하기를. 한류의 태동, 그다음에 주로 영상, 드라마 중심이었죠.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는 대바리의 아버지, 이게 중국을 강타를 했었죠, 이 무렵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모여 사는 모습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보기 좋고 그 삶을 그대로 담아낸 드라마죠. 이런 드라마 중심의 영상 콘텐츠가 한류를 이끌었고, 대상 국가는 주로 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한국을 좀 이해하고 좋아하는 소수 마니아였는데, 한류 2.0으로 넘어가면 약 200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 정도가 또 가죠. 이때 한류의 확산이 됩니다. 아이돌 스타, 소녀시대가 제 제자입니다. 소녀시대 유리나 수영이가 이제 제 제자인데, 이런 소녀시대 포함해서 이제는 K-팝 중심으로, 대중음악 중심으로 퍼져나가는데, 이제 아시아나 중남미, 중동, 그 다음에 구미주 일부 등으로 가고, 소비자는 10대와 20대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0대, 20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약 2010년까지의 10대, 20대면 지금 그 3, 40대가 된 겁니다. 3, 40대가 됐다는 거는 이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는 이 세대가 한국의 문화인 한류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한류를 이끄는데요. 한류 3.0을 먼저 보시면 2019년까지 한류의 세계화가 됐고 세계적 스타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BTS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 국가가 전 세계로 넓혀졌고, 그 다음에 이걸 소비하는 소비층이 세계 시민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죠. 2020년도부터는 신한류라는 말을 쓰자. 한류 1.0, 2.0, 3.0을 쓰지 말고 한류 4.0인데 이걸 우리 K컬처로 확대하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류의 다양화, 세계화, 그다음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연관 산업까지 대상 국가는 전 세계로 전략적으로 확산하겠다. 그다음에 소비자는 맞춤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신한류를 전파하겠다. 이게 이제 문화부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류가 이제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다 할 문화 정책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박 장관님께서 그렇다 할 어, 내용들은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한류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미래지향적 습속으로의 문화정책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담을 거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씩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간이 저는 이제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길 원래 자유롭게 태어난 거죠. 물론 이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겠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자유의지를 갖고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뭐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좀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훌륭한 몸을 갖고 태어나. 이거 태어나는 순간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스위스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 마다가스카르나 파푸아 뉴기니아에 태어나는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평등화시킬까 사회적인 어떤 제도와 법과 이런 것으로 굉장히 평등한 거. 그다음에 그것으로도 부족하면은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연민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박애까지 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유전자에는 박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와 문명을 제가 나눕니다. 문명은 서로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K컬처가 대한민국의 그 알 수 없는 무엇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데 왠지 그것을 자꾸 닮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K컬처 현상입니다. 문명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문화는 어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획득한 정신적 어떤 능력이나 습관의 총체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대중예술로서 갔지만 지식이나 신앙이나 예술이나 도덕이나 법률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 지금 한국 스타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문명은 사실은 이제 물질적, 기술적 발전, 그 다음에 사회 구성의 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 어떤 시스템의 발전. 그래서 원시적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안락한, 쾌적한, 세련된 삶의 양태를 갖는 거. 이게 이제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문명 국가로서 안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명화된 이 시스템의 한류 시스템을 좀 해외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해외로 보낸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내지는 한국적 스타일을 해외인들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념과 국경이 퇴색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한 지정학적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 문화의 접점에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통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접점을 의미하는 거죠. 접점이 없으면 통섭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커넥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선진국으로 우리가 이제 발돋움을 했죠. 근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개도국 선진국과 후진국을 연결시키는 링커로서의 역할을 또 접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접점이기도 하고 꽤 많은 어떤 접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접점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융복합의 어떤 그
유전자가 세계인에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념과 국경은 이미 퇴색하고 지구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가 정신적, 사상적 유산이자 법과 제도와 습속의 총체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문화 코드, 문화 유전자, 국격의 핵심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 옛날에 행정연구원에 기고를 할 때 문화 거울이란 말을 썼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이 문화 거울은 우리 공동체가 빚어낸 거울인데 이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진짜 잘 살고 멋진 사람인지 내가 추한 사람인지는 이 거울에 비춰보면 안다는 거죠. 뭐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쁘니? 뭐 백설공주 얘기처럼 그 거울입니다. 근데 이 세계 시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스타일, 꼭 대한민국이 만든다고 대한민국 스타일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유전자와 닮은 세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문화 거울에 비춰볼 때, 한국은 원형이고 세계인들은 그 거울에 또 다른 거울에 비춰본 건데 이 거울에 비춰보면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유효한 법과 제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 있어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문명화 작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도대체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한번 보시죠. 왜 문화정책이 중요한가로 갑니다. 이제 what과 how로 넘어가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죠. 왜 문화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가 볼 때 법치국가가 아닌 인정국가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세계가 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 세계, 특히 저개발 국가일수록 법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면 가는 길을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바꾸든 주주총회에 의해서 바뀌든 인물이 바뀌면 확 달라지는 문화들 이런 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죠. 다리는 뒤로 굽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성 굉장히 심하죠. 지금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서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의 문화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화적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용광로처럼 들끓는 상태죠. 아마 이 상태가 이미 전이 공간에 들어간 거죠.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순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무리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리한 탄핵으로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전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태에 이제 이 조직이 파열됐고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등장한 겁니다. 초유의 상태죠. 바로 검찰총장 출신이 어떤 통과 의뢰 기관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전이 공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전이 공간을 공동체가 분리되고 파열되면서 위기를 겪는 전이 공간을 거쳐서 다시 리드레싱 됩니다. 재통합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정치적 갈등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갈등의 골이 총체적으로 깊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만이 갈등을 좀 꿰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국가 정책은 한 번 시작되면 쉽게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에 의한 입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정책은 집권 5년의 기간을 넘어서
좀 인식을 크게 바꾸는 좀 중장기적 거시적 시각으로 이 문화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사이클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던 것들 중에 잘 된 것도 덮어놓고 못된 것도 쟤네들이 했으니까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잘할 거라 해서 다시 건드려서 또 못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문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이제 문화정책이 중요한가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만의 문화 역량이 있고요. 우리 지금 이야기 종족이라는데,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야기 종족에 대해서, 호모 피쿠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인간이 언어의 파동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언어가 탄생하면서 인간의 사고 구조를 체계화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K컬처도 좀 향방이 달라질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인재, 그다음에 우리가 문명의 발신 국가, 그동안 계속 수진 국가로 살았죠. 우리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서 뭘 얘기하고 뭐 어떤 정책이나 뭐 도시 개발 계획을 잡을 때도 해외에서 어떻게 했는지 근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문화 정책이 시작이 안 됩니다. 문화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어떤 법과 제도가 해외에 선례가 있어야만 가는 거죠. 우리가 캐치업으로 오래 따라오는 그런 습속에 젖어서 이제는 우리가 최고로 된 부분이 있고 최고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고에 거의 얼추 다가간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해외의 석학들이랑 토론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모방자가 아닌 창안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모방자에 있으니까 이미 이 젊은 친구들은 창안자로서 나가고 있는데 국가정책은 모방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류 문명을 제안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역대 정부가 이 문화 국정 지표와 문화 정책을 이렇게, 지금 이게 K컬처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1945년부터 60년까지는 미 군정의 항모국이라 있습니다. 항모국하고 공보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한선재단에서 저랑 같이 문화를 좀 많이 이끌어 주시는 박강무 원장님이 그 한국문화정책론에 제안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건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이 나온 게 한 2000년대 중반 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만들어서 붙인 자료입니다. 박강무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데요. 문예 진흥을 위한 입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문화정책 태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이제 한국문화예술원법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때죠. 약 20년 정도가 이때 문화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기반 시설, 뭐 영화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기반 이 건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지역 문화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 문화들이 육성되는 시기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 등장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화부가 발족했죠. 문화부가 발족하고 문화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준비기. 그다음에 요 문화부 발족, 요건 이건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문화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작고하신 이어령 장관님께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고, 문화부는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역사복원 및 문화산업 태동기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문화산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문화를 산업으로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있고 지금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꽤 되는데, 거의 뭐
많이 해소됐죠. 여러분들도 문화 산업이란 말을 많이 쓰시죠. 어떻게 문화가 산업화가 될 수 있지? 이런 오해가 있는 분은 아직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이 만들어지고 역사복원이라는 거는 뭐 이제 중앙청을 좀 뜯어서 옮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산 교육인데 그 중앙청 폭파시키죠. 우리 역사를 우리 길을 다시 살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복원 작업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부터 2002년 요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문화산업의 진흥, 그 다음에 문화복지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로서 출발하고 옛날에 문화공보부였고 이런 시기에서 이제 문화산업, 문화부 나오고 문화산업 나오고 문화복지까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새로운 우리 인식의 체계를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창의 한국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문화도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그 250여 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을 해서 그 뭐 몇 군데를 이렇게 매년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이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금 받아서 우리가 연극도 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기죠.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세계 국가로서의 선진 문화국가 구현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때 이제 문화정책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유인천 장관 초대 장관 할 때 그때 같이 제가 서포트하면서 이 정책을 다 입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 목표로서 문화융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제가 그때 이 문화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전문위원이었죠. 그래서 이 문화융성이라는 취임사 국정 목표의 4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이었고 그 취임사 파트는 그 융성 파트는 제가 썼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제 그거 하면서 이 문화융성을 주창을 했는데 이게 사실 문화융성이 상향평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내릴 강자를 써서 이제 강평을 할 거냐, 융평을 할 거냐인데 저는 오를 융자로 해서 융성이란 말을 썼는데 그걸 실현을 못했습니다. 이게 장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급히 그 5년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때 문화복지가 많이 확대됐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죠. 문재인 정권 때가 이제 문화주권,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문화기본법도 만들었죠. 문화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습속의 양태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문화 주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환경 주권 얘기하고 이러는데 문화 주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화를 분권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으로 많이 나누고 하겠다 해서 문화 분권 추진기가 됩니다. 이 문화 분권 추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 정책의 시기가 있었다. 지금 현재 는 1년 정도 지나서 박보근 장관께서 꽤 많은 아젠다를 세팅을 했는데 우리한테 이제 명확히 전달되는 거는 현재 이 문화주권이나 문화분권 추진기에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 보입니다. 용어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우리 K컬처가 왜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보면요. 이게 디지털 비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줌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온택트로 하는데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비트 시스템이 곧 미래의 전쟁이에요. 이 키워드가 이 오른쪽 하단에 써 있는데 비트 시스템으로 미래의 전쟁을 하게 될 거고 뉴미디어가 됐고 지식의 저장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 K컬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 K 이 컬처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방자에서 창안자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 21세기가 비트 시대인데 우리가 이 사이버 영토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국가 시스템도 사이버로 지금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형적 사유와 문사철의 정신문화나 과학문화 정책을 시도하는데 모방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창안자로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K컬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 최고다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것이 우리께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습속의 총체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위죄를 발라서 해외 사람들이, 세계 시민들이 먹기는 되게 좋은데 그 원형에, 그 안에 담겨있는, 알약 안에 담겨있는 원형의 주체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좀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면 문명화 작업으로도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류 문명을 위해서 제가 이 네 가지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벨트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사실은 핵심은 이겁니다. 한류 문명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이 한국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유해야 될 모습인데, 우리가 이 모습이 오기 전까지 전후 잿더미에서부터, 현대사로 치면 전후 잿더미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민주주의가 꽃피기 어렵다 그랬는데 민주주의도 꽃폈고 산업화도 했고 민주화도 했고 정보화 세계화를 다 했던 이 나라가 궁금해진 건데, 그 사실 그 근저에 있는 인문 철학 역사 문화예술 그다음에 전통 서지, 우리 지금 이 한자도 못 읽죠.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때 만들어낸 모든 책들을 우리가 다 번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작업들을 좀 미리 해서 세계인이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연구실에도 이제 구비문학 전집 총서 이런 걸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풀뿌리 문화조사와 문화채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K컬처를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날 것, 온고이지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걸 얼마나 현대화 시킬 거냐,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향토사학자가 있죠. 향토사학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에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옛날로 치면 역사학자죠. 보학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학을 한 족보학. 어차피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모든 연구의 중심이고 기본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보학 연구자들이 있고 그 지역에 어떤 향토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향토사학자가 지금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서울, 뭐 광주, 부산, 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중심의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삐까뻔쩍하지만 그 원형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게 현재 향토사학자들인데 향토사학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례적으로 볼 때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토사 연구를 대중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문화 센서스죠. 문화 센서스를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센서스 조사는 인구주택 센서스를 얘기합니다. 이걸 했습니다. 전 세계 다 했고, 우리도 요즘은 이제 한 5년이나 10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죠. 지금 이제 굉장히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가가호호 방문하든 뭐 구글 폼을 써서 하든
문화 센서스라는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문화기본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근데 이 센서스는 문화 센서스로 이제 바꿔야 되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 놓으면 해외가 창안자인 우리 것을 따라갈 겁니다. 한국이 이런 걸 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이것을 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점의 중산층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평등하고 홍익인간이고 제세이화의 어떤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문화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세계화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문화 지표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국제 지표를, 국내 어떤 문화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 수준이 얼마냐 이거 할 때 요렇게 요런 조항으로 짜고 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 뭐 인터넷 보급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공공 도서관 숫자 인구 대비 얼마냐 뭐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차원의 보통 중산층 개념이 이 외국과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우리는 주로 경제의 중산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문화적인 것들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센서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 파동도 굉장히 있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속상한 일을 겪고 있지만 다시 그걸 보고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첨예하게 맞서는 종교적 이런 부분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면, 우리가 통일교과서라는 모델로 먼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언어나 어떤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한국 K컬처 백과사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 놓는다면 K컬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펼쳐질 거냐라는 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예전에 책에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